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제 간혹 세력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뭐 사실 공식적으로 뭐 내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자 하니 일단 첫 번째로 돈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내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동호회 세력이나. 근데 이런 세력들은 이제 자금을 아무리 끌어와봐야 몇백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튀어 오르는 종목들 보면 뭐 몇천억 수급을 쏘기도 하고 단 1분 만에 뭐 200억 수급을 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국내 세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단번에 그렇게 큰 돈을 조 단위의 돈까지 쏘면서 뭐 과거에 LG전자를 뭐 상한가를 만들어버리고 최근에 한정 기술을 쏴서 그냥 상한가 만들어버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끌어서 올리는 게 이건 국내 세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국내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소형주에 한해서 그리고 섹터를 잡을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저는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죠. 뭐 정말 뜬금없이 뭐 경영권 분쟁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이런 종목들은 국내 세력이라고 보고, 그리고 정치주들도 있어요. 정치주들도 지금 보면은 소형주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세력들 국내 세력 수준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처럼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거는 무조건 해외 세력으로 제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세력이면서 동시에 단일 세력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 세력이 어디서 이런 많은 막대한 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 배경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유대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미국의 그 역사를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그 배경부터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뭘 상징합니까? 이민자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입니다. 요거는 좀 관심 있는 분들,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이죠. 청교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함 때문에 영국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추방도 당하고 또는 뭐 사형도 당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도 뭐 단일 청교도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다수의 청교도인들은 영국에 남아서 영국 왕실에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세 교회 이제 천주교회에서 넘어가서 이제 개신교회가 된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충돌하는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청교도인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실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청교도인들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왕실의 어떤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추방하고 탄압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 청교도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막 건국했다, 그건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멀쩡하게 영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 있는 사람들이나 뭐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영국에서 벗어나자고 하니 이제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귀족들도 아니고 차별받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청교도인들이 당시에 끼쳤던 그 정신적인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모범적이고 뭐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정신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성경 정신이죠. 성경에는 이제 왕권 제도를 이제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세력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자, 세력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차별, 박해입니다. 이들은 차별과 박해의 역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놀랍게도 AD 70년 이후부터, 정확하게는 AD 한 300년대 정도부터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 박해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시켜서 죽인 그 죗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류였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거든요. 주류였다가 이들의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D 320년 정도인가요? 그때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돼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탄압과 로마의 탄압에 의해서 여러모로 좀 수모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타콤 들어보셨죠? 이게 막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국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연과 스토리가 또 있죠. 국교화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독교가 한 나라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국교화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의 그 악행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는 중세교회 시대였잖아요. 종교가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렇죠? 교황 중심으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제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교회 입장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때로는 학살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쌍할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뭐 2차 세계대전조차도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학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그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정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타협하고 뭐 자기 유대인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서서히 민족이 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 민족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차별 가운데서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럼 이제 차별을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이 뭐였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직업이 바로 금융이에요. 놀랍게도. 왜 금융이냐? 중세교회에서는요, 이제 고리대금업자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금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직업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금융이라는 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시고 그동안 배웠던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는 금융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냥 좋게 포장한 거고 이 금융이라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사람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약점 잡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돈 벌 수도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가업으로 승계했습니다. 여러분 가업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그리고 민족정신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얘네는 그냥 2000년 가까이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노하우를 엄청나게 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골 때리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얘네 스토리텔링 능력이 너무 좋아요. 왜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냐?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죠. 그럼 그 민족성 가운데 종교가 있단 말이죠. 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학습법 중에 하브라타 학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학습법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한 그 학생들의 비율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스웨덴이었나? 뭐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차별을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토지를 가질 수도 없거든요. 이거 차별을 완화시켜서 토지를 좀 주고 직업도 갖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과 몇십 년 안에 얘네가 엄청나게 다 부자가 되고 독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차별을 완화해주니까 너무 잘 되니까 다시 차별해서 더 극심한 차별로 들어가고 더 극심한 박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몽골 민족 사람들 보셨습니까? 몽골 사람들 굉장히 그 덩치가 좋고 말도 잘 타고 시력도 좋고 이 전투 본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산에 굉장히 능하고 금융 시스템과 이런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까지도 굉장히 유능한 민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부는 쌓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돈이 있으면 뭐 과거 시대든 지금 시대든 돈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얘네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귀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귀족으로 인정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래서 그게 언제나 뭐겠습니까?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그 차별과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유럽 지역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불만이 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로스차일드가 나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얘네가 이제 이 상황을 좀 돌파하고 싶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사실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영국 왕실과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1800년도 때의 역사는 계속 유럽 지역에서 뭐 전쟁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중심에 두고 계속 전쟁하며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게 돼요. 그럼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물꼬를 트게 된 거죠. 근데 얘네가 영리한 게 뭐냐면 얘네가 뭐 영국 편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곳저곳에 다 돈을 빌려줘서 얘네가 오히려 전쟁 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차일드의 아들들이 5명이 있어요. 이 아들들 5명을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마다 다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각 나라의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요. 신뢰할 만한 사람끼리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을 보시면 결혼을 할 때 가족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요건 좀 그렇긴 하죠.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가문이 이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맞춰진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가장 빠른 소식을 얘네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뭐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유럽 지역은 점점점 황폐해지면서 뭐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슨 나라라고 했죠? 이민자들의 나라. 이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독일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영국 왕실의 사실을 다 장악을 했어요. 국고를 장악을 한 거죠. 자기네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일가는 뭐 예전에 히틀러가 다 그 재산도 뭐 몰수시키고 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5지부 중에 한 2개의 지부가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가 이제 몰수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재하고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그냥 1000년 가까이 금융 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보에 능한 얘네가 그렇게 히틀러가 한 번 했다고 망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말이 커튼 뒤로 숨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로스차일드 도대체 어디 갔냐? 커튼 뒤로 숨었다. 그리고 앞에 내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JP 모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JP 모건을 이제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밀어줬고 JP 모건이 죽는 그때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상황에서 재산의 80%가 이제 출처를 알 수 없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JP 모건은 앞에 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어떤 일을 실제로 많이 당했냐면 암살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서? 선수가 누구예요? 금융 시스템에. 선수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설프잖아요. 와 우리 여기서 뭐 새롭게 하고 농경도 이렇게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이거 시작하는데 얘네 뭘 생각하고 있다? 돈 빌려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자 개발하고 사람 고용하고 투자하고 뭐 사고 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그 나라의 통화 발행권까지도 얘네가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그 개인 소유가 누구 거냐? 그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 시스템 JP 모건 포함해서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포함해서 모든 그 월가에 있는 자본들이 사실상 이미 출발 자체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JP 모건 앞장세워서 JP 모건과 록펠러 재단이 부딪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설픈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독식을 하거나 누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뇌물로도 처리가 되고 뭐 시스템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냐? JP 모건이 나서게 돼서 어떻게 돼요? 모든 기업들을 인수하게 돼요. 좋은 조건으로. 기가 막히게 그 채무 불이행 마지막까지 가서 돈을 빌려줘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가 딱 터지면 IMF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막 협상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극적으로 빌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JP모건이 그래서 엄청나게 문어발 확장을 하게 되고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당하면서 JP모건이 엄청난 실세로 부상하게 됩니다.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암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록펠러 같은 경우도 잘 때 베개 밑에다 항상 권총을 두고 잤다는 얘기가 있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때는 다 총기를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빡세요. 사실은 유명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히틀러한테도 그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앞에 나서면 공격의 대상이 되겠다. 뒤로 가자. 앞에 다 보내는 겁니다. 자산운용회사들 이름을 내세워서. 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JP모건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교성은 있고 인맥은 좋지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 실력 없는 사람이 대공황 때 풀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록이랑 저기 뱅가드도 마찬가지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풀베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반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자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금융제도의 그 초기 부분에 JP모건이 개입해서 모든 자산들을 다 흡수시켜버렸고, 이 시스템을 본따서 어디에 들어왔죠? 한국 증권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모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타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단타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실검 얘기하죠. 실검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실검의 1위가 딱 찍히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1위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하니까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 근데 1위가 되고 매수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떨어져요. 이런 기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뭐 섹터 주다 하면서 어떤 종목 튀어오르면 갑자기 다른 종목도 튀어오르고, 이 종목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뭐 후발주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된 문화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떨어져? 호재가 있는데. 왜 올라가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인 로직화가 돼 있다. 그렇게 개미가 많이 들어오면 털게 돼 있고, 안 털리면 한 번 더 밀어서 털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나가면 다시 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왜 호재가 있는데 못 가지? 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데 못 가지? 왜 못 가냐면 털어야 되기 때문에. 너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세력들이 손가락으로 막 클릭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되는 돈을? 아니,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디 뭐 섬에 뭐 프로그램을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시대, 지금 AI가 그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고 바둑까지 두고 있는 시대인데, AI라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상대적인,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누가 많이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누가 많이 안 들어오면 뭐 이렇게 올려버리고, 누가 안 볼 때 급등시켜버리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정보에 굉장히 능하다고 했죠.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결론이 세력은 단일 세력이고, 그 세력은 전 세계 증권 시스템에 개입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금력은 가능하냐? 뭐 1조씩 터지고, 뭐 어떨 때는 뭐 100억, 200억이 순식간에 터지니까 그것조차도 가능하다. 그동안 걔네가 쓸어 담아서 모은 돈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주주 현황을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뭐 JP모건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또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의 방향 자체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나기에 다 놀아나는 꼴이다. 그러니까 금강원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력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했고, 이건 제가 어떤 뭐 정확한 책을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합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한 거고, 이런 내용을 뭐 책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료를 조금 더 첨부해갖고, 제가 뭐 연도라든지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다고 볼 수가 있죠. 마치겠습니다.